네, 지금부터 2022 제1회 HCI 융복합 기술 트렌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의 강보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라는 대주제 하에 디지털 치료제와 의료기기 GMP에 관련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장현실 기반인 XR 형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의 디지털 치료제와 의료기기 GMP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강연 종료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디지털 치료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삼성 서울병원 디지털 치료 연구센터 전원진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 서울병원 전홍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디지털 치료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이것도 의료기기의 일종입니다.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구체적인 질병 치료의 목적이 정확한 타겟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과 이제 문헌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야 되고 다른 의료기기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는 대체제와 보완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대체제는 기존 치료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고 보완제는 기존 치료제에다가 이렇게 더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헬스 기기와 의료 기기의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건강을 치유하는 헬스 기기이자 그 자체로도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AMD라고 하죠. 하드웨어 의료기기 일부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범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계에 붙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죠. 디지털 헬스케어에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2020년 1,525억 달러 규모에서 앞으로 7년 후에는 그 3배가 넘는 5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모바일 헬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 디지털 보건의료 시스템, 또 분석, 원격 의료 등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산업보다도 향후 발전이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미국이 좀 먼저 빠르게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은 빅데이터 구축과 규제 개혁으로 올 오버스 프로젝트, 또 프리서트 등 이제 선진적인 정책을 시작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정책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서트 프로그램이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다 완료한 다음에 사실 사용하려면 너무 늦잖아요. 또 그러면 트렌드가 지나가고 이러니까 제조업자별 규제를 통해서 제조업자가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선 판매 승인 후 실사용해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디지털 치료제가 어떤 건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에선 지금 10개 이상의 디지털 치료제가 허가되고 있고 지금 많은 치료제가 임상에 있습니다. 페어 테라퓨틱스, 블룬티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
질환 치료 분야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에서 치료 효과를 내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테라피틱스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결합된 방법입니다. 이것을 카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테라피가 여기에 동반이 되죠. 그래서 인지를 바꿔서 행동을 바꾸고 그걸 통해서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을 개선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인데버라는 프로그램이죠. 아킬리에서 만든 ADHD 프로그램입니다. 게임을 통해서 ADHD를 치료하겠다 이러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킬리의 영상입니다. All right, recruit, suit up. Checking in as you make your way into the next world. So idiots. On fire. Whoa! What are you doing here? Suit up. Checking in as you make your way into the next world. So idiots. On fire. Whoa! What are you doing here? 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아킬리의 프로그램은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가 여기 접속해서 집중력 훈련을 하고 그 마치 게임에서 이제 어떤 스코어를 얻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애담 가슬리라는 분이 이제 교원 창업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지금은 상당히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워봇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디지털 치료제가 있어요. 워봇은 이제 채팅을 하는 로봇입니다. 여기 See our last blog, privacy security h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블로그를 클릭을 하면은 워봇에 대해서 좀 접속을 해서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Need to get something off your chest? Meet Wobot, the friendly little bot who's ready to listen 24/7. Wobot's been trained in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 approach to mental health that is all about identifying distortions in your thinking. Wobot doesn't do therapy, but he can be your guide to help you figure out things on your own. Oh, and he's effective. Some nice people at Stanford University demonstrated that chatting to Wobot for 2 weeks led to significant improvement in mood. Every day he asks how your day is going, how you're feeling, and what you're up to. He builds an emotional model of you over time and can help you see patterns in your mood. As he learns about you, he'll teach you things, like useful strategies and practical tools that have been shown to work. You're not troubling him at all. Honestly, he has nothing else to do. So let Wobot annoy his way into your heart and start feeling better today. 예, 워봇을 보셨죠? 저 작은 로봇 모양의 어떤 것이 그 채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알리슨 다시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개발했고요. 미국 FDA에서 혁신 치료기기 지정을 받았고 현재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것은 이제 워봇을 통해서 채팅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규모의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마치 사람하고 하는 것 같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리고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이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또 다른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런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겁니다. Please stop talking. At this point, I felt like I was back at war. Let me blow something up. Okay, I'm gonna back up if you're gonna do that. Yeah, I'll make it off in the distance, and we'll see if we can hear it. Jesus. Yeah, that's real. Vehicle. 예, 이거는 이제 미군이 사실 여러 나라에 참전을 하는데
거기 참전했다가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이제 베테랑 병원에서 이런 가상 현실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가 이제 나왔고요. 특히 미군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에서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Oh, Marco! Oh, Marco! Oh! Oh! All right, you can go to Sharon for a minute and we'll do you after, right? Oh, look at it! Yeah? Lean your head forward. Oh! You see where you are? Yes, I can! Where are 이 you? 슬라이드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치매 이제 할머니가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인지기능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이제 I was given the 한번 Applied VR 보시면은 pain device to try a few months ago. This device was so amazing. I never would have thought something like this could be that profound. But from the first few sessions of using it, I could relax in a way much more deeply than I could ever access on my own. I also love that I can use it in my house whenever I need to. 예, 이거는 이제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또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 제일 처음에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치료기기인 리셋이 2017년 9월에 허가된 게 처음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약물 오남용, 그러니까 마약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런 약물이 하고 싶을 때 그것을 리셋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름이 리셋입니다. 그래서 그때 스마트폰에 디지털 치료제를 갖다가 키고 자신의 어떤 그 우리가 약물에 대한 갈망을 크레이빙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럼 그때 사용했던 것들을 담당 의사가 다시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잘 넘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진료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FDA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는 저걸 대시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생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셋5가 그 이런 중독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을 60% 정도 낮췄다고 하고 비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여기 리셋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환자가 이제 의사를 만나면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 대해서 뭐 약물 치료나 뭐 이런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그 디지털 치료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약과 함께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담당 의사한테 피드백을 받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지금 그 이후로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매사추세츠 하스피탈 하버드대 부속병원이죠. 여기서는 지금 센터 포 이노베이션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가장 이쪽에서 앞서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실리콘밸리하고 가까이 있죠. 네, 스탠포드 대학의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뉴로서저리 이게 그 신경외과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환자와 의사가 같이 자신의 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수술할 것이고 그 계획을 세우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상현실의 기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AI가 첫 번째 있습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그래서 AI가 기존의 데이터들을 갖다 종합하고 그걸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해서 그 결과를 제시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상현실이 있고요.
가상현실은 처음에 문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런 모션 시크니스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상당히 이제 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햅틱 피드백이라 그래서 우리 손가락이나 몸에 이러한 감각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거죠. 마치 진짜 수술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은 감각을 이렇게 피드백을 줘서 그 현실감을 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AR은 예전에 포켓몬고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도 의료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지금 그림을 보면 베드사이드에서 그 사람의 그 뇌 영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뇌 영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어떤지를 바로 그 사람이 그냥 이동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리얼 월드 인바이러먼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R, 믹스드 리얼리티는 현재와 그 버추얼 리얼리티의 융합으로 실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가상이나 초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르치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러한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뭐 그냥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중증 질환에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입니다.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야말로 디지털 치료제의 핵심입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영어로 구름을 뜻하고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서버를 구름 모양으로 표시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입니다. 이 클라우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이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지고 아주 큰 하드디스크가 필요했겠죠. 하지만 클라우드로 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고 거기서 전산이 이루어지고 AI가 또 거기서 어떤 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소형화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에 서버나 저장 장치를 두지 않고 외부의 아웃소싱에 쓰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빅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생체 신호, 건강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그걸 통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어떤 진료 데이터와 자신의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한 데이터가 결합하는 형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래에는 지금 병원이 지금 이제 커다란 병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상당 부분은 버추얼 호스피탈로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의 관계처럼 이런 식으로 분업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치료제의 혁신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가장 그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에 대한 측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혈당이 젊은 분들은 다 괜찮겠지만은 이제 연세가 한 50만 넘어가도 당뇨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시고요. 그럼 자신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되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관심이 많으세요. 하지만 문제는 혈당을 관리하려면 이제 손가락 끝에다가 피를 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렇죠.
근데 지금 non-invasive glucose monitoring 시스템, 그러니까 피를 뽑지 않고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을 통해서 혈당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주 열심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확도 때문에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극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국의 CES에 출품된 것인데요. 이런 스마트워치를 차면 그 사람의 혈당이 저렇게 마치 시간 나오듯이 이렇게 혈당이 나오는 거죠. 그럼 밥 먹고 나서 자기 혈당이 얼마나 됐는지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밥 먹다가 아마 딱 그만두게 될 겁니다. 식사하는 것을.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앞으로 유망하고요. 이런 플랫폼에 정신건강 또 다른 의학적인 서비스가 같이 결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피부에 관심이 있죠.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피부를 스캔하면은 그 진단이라든지 예후에 대해서 나오는 마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렌즈로 이렇게 클릭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인식해가지고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 피부의 병변을 갖다가 진단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해주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AI와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연산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는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실제 굉장히 장점은 뭐냐면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데이터의 창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와 인허가 체계가 중요한데 수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환자한테 받을 수 있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인허가라는 건 이제 이게 승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는 보험제도권에서 운영되고 예를 들어서 100% 환자가 내는 비용도 국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환자한테 썼단 말이죠. 그리고 비용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아무리 자신이 있고 또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도 국가의 인허가 과정이나 수가에 대한 결정 없이 본인이 이걸 환자한테 사용하고 비용을 받으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제 사보험 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기를 환자한테 사용하고 비용을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될지가 이제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의료 행위가 환자가 일부 부담해야 되는지 전액 부담해야 되는지 또 비급여라고 해서 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환자가 100% 부담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단계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이제 들어오려면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는 현재로서는 의료기기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 의료기기의 한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되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의료기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의료기기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이고요.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거는 아주 경미한 거고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는 2등급인데 디지털 치료제는 거의 대부분 2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등급부터는 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피부 안으로 들어가거나 삽입되는 거 이런 것이고 이건 아무래도 멸균도 돼야 되고 위험성이 더 높겠죠. 이게 3등급입니다. 4등급은 몸 안에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거, 뭐 인공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2등급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은 낮지만 의료기기에 준하는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웰리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웰리스는 건강 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건강 관리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로 보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해도나 그거 따라서 이게 나누었는데요. 자기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그러면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냐 아니면 웰리스냐 구별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이 힘들 때는 식약처에 문의를 해가지고 품목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웰리스 제품은 생체 현상 측정 분석용, 신체 기능 향상용, 레저용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하는 거 대부분 이제 웰리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면을 패턴을 체크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촉진하여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 이런 건 이제 웰리스가 되고요. 식단 체중을 모니터 및 기록해서 건강한 체중과 식이 계획을 관리하여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웰리스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정신적 안정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웰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웰리스지만 우울증을 치료하면은 의료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의 낙상 위험도 측정을 통해 보행 교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품. 그러니까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이런 습관을 교정시켜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웰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 트랙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공산품을 하면 됩니다. 물론 안전성은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 디지털 치료제가 정신 건강에 굉장히 많이 지금 적용을 시작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예가 있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정신 건강의 이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또 근거 중심적 과학적 접근 방법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시간 비용에 대한 고려, 또 새로운 시공간적 개념에서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비대면 멘탈 헬스 서비스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스페이스라든지 세레브럴 랩스, 라이나 헬스 또 국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아마 조선일보에 3월 9일자를 보면은 이런 에이프릴 고라는 분이 이런 정신 건강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런 연결해주는 그런 AI로 연결해주는 스프링S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2조 4천억 원 가량 되는 기업 가치를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토크스페이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비대면 상담입니다. 보면은 개인 상담 또 정신과적 상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이런 상담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프 어세스먼트 모바일을 자기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 상담할 수 있는 분을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모바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채팅 화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Feeling better start with a single message.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더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상태에 가장 맞는 그 치료자, 테라피스트를 매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채팅 또는 이게 보면서 채팅을 하는 거죠. 이게 화상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상담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담을 하면서 얻어진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클리니컬 프로그레스로 디지털 치료제 형태로 보여주는 피드백을 주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크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시공간적인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요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있어서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낸 논문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워치라든지 그 다음에 뇌파 또 이제 발에 신는 신발 또 글래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또 피드백을 주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거는 나이트웨어라고 해서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계 같이 생겼는데요. 저 웨어러블을 이제 차고 잠을 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이 그래프로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나이트웨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때 그러니까 큰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굉장히 불안 초조가 있는 분들이 악몽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FDA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지금 22세 이상의 성인에서 처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 측정 기술 동향은 예전에는 설문 기반의 정신건강 측정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서 내가 뭐 우울하냐 슬프냐 뭐 불안하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생체 신호 기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파라든지 심전도, 뇌파, 피부 전도도, 피부 온도 등의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자신의 어떤 정신건강 상태를 이렇게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군대 신체검사, 직장 내 정신건강 평가 이게 설문지로만 이루어지면은 자기가 그렇게 꼭 체크를 정확하게 안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여기 다양한 웨어러블이 개발되고 있어요. 스마트 글래스, 또 바지, 입는 옷, 그 다음에 신발 깔창, 그 다음에 또 이 웨어러블 와치, 뭐 다양한 발목에 차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나 상태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갤럭시 워치도 있고요, 또 애플 워치, 핏빗, 리브, 옴니핏, 헤록신, 그 다음에 엠피트 여러 가지 이런 웨어러블들이 그 사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피드백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멘탈 웰빙 솔루션이 이제 뭐 삼성 헬스 앱이라든지 핏빗, 또 옴니핀, 유로스카이, 뮤즈 등 그런 웨어러블 기기와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컴바인하면서 그 사람의 우울증 치료라든지 심지 안정 이런 것들을 하는 멘탈 웰빙 지원 토탈 솔루션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토크스페이스 같이 상담 서비스를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으로 전환시킨 상담형 시스템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인드 인 트러스트 컴이라는 건 이제 명상 프로그램이죠. 아주 지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카페 뭐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컴입니다. 이게 이제 컴이라는 게 원래 평온하다, 조용하다는 뜻이죠.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 현재 앱 중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와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 개선하기, 스트레스 및 불안 줄이기, 집중력 향상, 자기 개발, 기타 이런 것들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웰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생체 신호 측정기와 결합해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측정하고 신체 건강을 측정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을 넘어서 뭐 이제 버추얼 하스피탈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식의 지금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긴 하지만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연구 중심 병원 KDM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와 전자약에 대해서 연구 중심 병원 지원 사업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와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는 개발자가 있고 또 의사가 있고 다 따로따로 이제 각계격파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또 기술이 있는 분들은 의료에 대한 또 이런 이해가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융복합으로 의료와 이런 공학이 만나서 함께 이렇게 같이 생태계에서 일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이런 4차 산업기술 기반 디지털 전자치료기기의 적용 및 활용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뇌신경질환, 뭐 치매라든지 인지장애, 파킨슨, 뇌전증 비롯해서 우울증, 수면장애, 불면증, 또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기기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 당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치료 앞으로 향후 미래에서요. 그 다음에 호흡기 순환기 질환입니다. 이제 혈압이 대표적이죠. 고혈압, 또 알레르기 이런 생활과 관련된 질환들, 또 이제 이 폐 질환들, 지금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디지털 치료제가 필요하고요. 또 말초신경질환, 배뇨장애, 안면신경, 또 각막 손상, 또 로봇,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눈이라든지 이런 생리질환 치료제 이런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는 이제 현재로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막 시작이고 아직 시장을 주도할 정도의 이런 기술이 아직은 많이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성 검증 데이터가 좀 아직은 부족하고요. 임상적 근거가 축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의료 시장이라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 굉장히 보수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혁신 기술과 임상 간의 경계가 미흡을 하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상의 언맨 니드, 우리는 이제 언맨 니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임상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이런 게 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데 없는 것들이 있죠.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기술력과 같이 결합해서요. 그 산학 연병, 실용화 지향형,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요. 아이디어부터 임상 시험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통합적 연구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런 디지털 치료제 하는 다양한 기업들과 같이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는 임상 의사와 또 이런 디지털 치료제 회사들이 서로 처음부터 같이 손을 잡고 임상의 그 아까 말씀드린 클리니컬 언맨 니드를 갖다 해결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클라우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이제 이너가이드 중요하고 마이 데이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과 또 이너가에는 이제 법적인 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지원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여러 회사들과 같이 의논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앞으로 유망하냐면은 특히 이런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는 환자가 가끔 외래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 환자의 상태를 알 수가 없죠. 외래 진료 사이에 환자의 상태를 알고 평가할 수 있다면은 담당 의사가 치료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프 로그 데이터, 디지털 센서, 혈압, 당뇨 측정 등을 통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담당 의사에게 전달이 된다면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고 스스로 이제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 주도적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관리를 하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질병을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자기가 당뇨 가족력이 있으면 미리 당을 측정하고 혈당이 높아지기 전에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죠. 고위험군인 경우 또 건강이 너무 걱정이 많은 건강염려증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디지털 치료제가 너무 많은 그 입력을 요구하고 있죠.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편하게 자동으로 이게 측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용 능력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라든지 우울증, 고령 환자들은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별도의 노력이 없이도 가능하고 시간을 많이 뺏지 않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매일같이 입력해야 되고 텍스트로 입력하고 자기의 상태를 리포트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고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하죠. 디지털 치료제는 대부분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중심 병원으로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와 전자약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그램 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이제 Q&A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전홍진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디지털 치료제에 관한 이 네. 세미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질문해주신 분들을 대신해서 센터장님께 몇 가지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69번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트윈이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R&D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HCI 기술과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이 창출해낼 수 있는 미래 헬스케어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과 이제 같은 어떤 디지털 안에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사람 모양일 수도 있고 아바타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까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가 이제 자신을 치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그러니까 메타버스와의 연계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웨어러블이라든지 디지털 치료제가 결합돼서 그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4938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허가 없이 비용을 받으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용을 받지 않는 치료는
어떤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저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에 대해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식약처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기계인지는 이제 확인을 하고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비용을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인허가를 다 완료하기 전이라도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기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올려주십시오. 네. 5128번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현재 식약처 확증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치료제가 승인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약물 임상하고 의료기기 임상이 좀 다릅니다. 약물은 1, 2, 3, 4상이라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고 이제 인체 실험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탐색 임상과 확증 임상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탐색 임상에서는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 확증 임상에서는 효과성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확증 임상까지 간 디지털 치료제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6,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수면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실제 디지털 치료제와 그 비교군하고 비교해서 이 우월성이 있어야 되는데, 임상 환자를 많이 모아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의성이 또 발견이 돼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유의성이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허가가 안 되고 있지만 조만간 허가가 결국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치료제 효과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지금 임상 시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치료제 임상도 하고 있는데요. 치료 효과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하고 새로 만든 걸 비교해서 우리가 p-value 0.05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비열등성이라 그래서 유사한 정도의 효과가 있어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겟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IIT라고 해서 연구 주도자 임상이라든지 탐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탐색 임상에서 허가 임상에서 통과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런 연구 디자인은 그걸 또 이렇게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효과성이 입증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수가를 받고 이런 트랙으로 가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그 효과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세미나를 해주신 전홍진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연은 의료기기 GMP와 사용 적합성 평가라는 주제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허길수 수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허길수 수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허수길입니다. 네, 저희 연구원은 의료기기에 대해서 시험, GMP, 기술문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식약처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GMP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는 GMP 관련된 사용 적합성 평가와 주요 GMP 보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GMP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의무 적용이 되었죠. 사용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GMP에 대해서 보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드리면, 이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해서 기구, 기기, 재료, 물질 또는 기타 품목에 대해서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조정, 치료, 경감하는 목적에 있는 걸 의료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위해도에 따라 가지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가끔씩 처음 접하신 분들이 1등급이 가장 위해도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반대이고요. 1등급은 위해도가 가장 낮고요. 4등급으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높은 4등급이 가장 위해도가 높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 대해서는 신고 품목입니다. 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대해서 정보원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2등급은 인증이라고 하죠. 인증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심사기관에 받아서 심사를 받으시는 게 인증이고요. 3, 4등급은 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허가라고 부르는데, 인증과 허가를 줄임말로 인허가라고 부르고요. 2등급은 인증, 3등급, 4등급은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센스에 대해가 있는데요. 의료기기 라이센스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와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라이센스,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흔히들 품목 허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언제 적용되냐면 각 품목에 대해서 내가 인허가를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2,700여 가지로 대략 2,700여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내가 제품에 대해서 내가 인허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품목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요. 향후부터 이제는 인허가가 예전에는 영구적이었는데 지금은 5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도록 바뀌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인데요. 흔히들 KGMP, GM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적용됐냐면 GMP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장 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를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26가지에 대한 카테고리와 IVD, 체외 진단에 대한 8가지 카테고리, 총 34가지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KGMP는 한번 받으시면요,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라이센스인데요.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조업, 두 번째, 수입업, 세 번째, 수리업, 네 번째, 임대업, 마지막으로 판매업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 마지막으로 제조를 하고 싶으시면 제조업, 수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입업을 득하셔야 됩니다. 각각 다 득하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으면 나는 다 확인됐기 때문에 판매하면 된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제가 발표드린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득하신 다음에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은 품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료기기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2,700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료기기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상피복제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창상피복제가 있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2등급부터 4등급까지 다양한 창상피복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셔서 나의 의료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혹시 내가 정말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고시에 나와 있는 것도 헷갈린다 라고 할 경우는 의료기기 정책과에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GMP를 하기 위해서는 한 로트 이상 생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GM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MP는 ISO 13485 2016 버전에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최초 심사, 변경 심사, 추가 심사, 정기 심사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초 심사는 처음 득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받는 심사고요. 변경 심사는 제조소가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옮긴다라고 할 때 받는 심사입니다. 추가 심사는 우리나라는 품목 군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A라는 품목군을 득하셨는데 새로운 B라는 품목군을 내가 득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받는 게 추가 심사고요. 마지막으로 정기 심사는 GMP는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받는 게 정기 심사입니다. 여기서 요즘 들어 트렌드가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변경 심사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변경, 제조소 단위라는 개념이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변경 심사는 없이 바로 임용기재로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MP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품질 매뉴얼 절차서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되고요. 관련 제품에 대해서 유효성 확인, 밸리데이션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GMP를 받고 나서 다음에는 기술문서를 해야 되는데 기술문서가 품목 심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은 저희 같은 심사기관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3, 4등급은 식약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료기기 사용 목적에 맞게 기술문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순서를 GMP 다음에 기술문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이제 사전 GMP라 해가지고 GMP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GMP 한 다음에 기술문서를 하면 시간상 너무 오래 흐르기 때문에 동시에 해서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해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GMP 그리고 기술문서 둘 다 득하시면 비로소 생산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 판매를 하고 3년마다 저희가 GMP 심사를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요. GMP 심사 때 품목 허가, 인허가 사항과 저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허가 사항과 다를 경우는 행정 처분이 나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들이 있는데요. GMP랑 기술문서랑 필요 서류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제출 서류와 그 다음에 심사 서류가 다릅니다. 의료기기 제출을 하기 위한 서류들이 있고요. 심사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실 때 제출을 먼저 하셔가지고 심사 날짜를 먼저 잡는 게 시간상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가항부터 차항까지가 있습니다. GMP에 대한 제출 서류. 그리고 기술문서에 대한 제출 서류는 가항부터 자항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더 있는데 중요 서류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조소의 개요, 종업원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주시면 제출은 되고 심사 날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절차서라든가 밸리데이션 그리고 사용 적합성 평가가 완료돼야지만 접수가 되는다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GMP에 대한 제출 서류 이 가항부터 차항까지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면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접수 후에 날짜를 잡은 다음에 관련 서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GMP에 대한 소개인데요. KGMP는 1997년도에 약사법을 베이스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GMP가 의무화됐고 2007년도부터는 GIP, 그 다음에 GMP, 해외랑 국내 통합이 다 되었고요. 이때는 2003 버전, ISO 13485 2003 버전을 이루어졌다면 2020년부터는 ISO 13485 2016 버전으로 저희가 변환됐습니다. 그러면 2003 버전과 2016 버전의 차이점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도 2016 버전으로 이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략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대부분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가끔씩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13485 2003과 2016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과 해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GMP가 필요하냐면 GMP가 필요한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에 대한 니즈인데요. 고객은 환자가 됩니다. 환자에 대해서 안전한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소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관리자의 니드입니다. 시각처 관리자가 될 거고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공자의 니드인데요. 제조업체나 수의업체가 될 거고요. 이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GMP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가지고 우수 의료기기 제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건데요. PDCA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는 plan, 계획을 하고, do, 실행을 하고, C, 체크를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는 A, 액션, 조치를 취해라. 이 PDCA가 GMP의 가장 핵심인 차트라고 볼 수 있고요. 뒤에 보시는 이 그림 화면이 PDCA에 대한 간략한 계략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ISO 13485에 대해서는 4항부터 8항,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부터 8항인 측정, 분석 및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SO 13485에는 3항이 없고 2항, 1항이 없을까?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0항, 1항, 2항, 3항에 대해서 말씀을 대부분 안 드리냐면 개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인용 규격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0항,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4항, 품질 경영 시스템부터 8항, 측정 분석 및 개선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어서 4항부터 8항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한다면 처음으로 ISO 13485를 접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2004 버전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개념의 정의라든가 용어 같은 게 조금씩 바뀌었고 새로운 용어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13485 2016 버전에서는 위험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위험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듣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3 버전은 60가지 항목인데요. 2016 버전은 72가지 항목입니다. 12가지 항목이나 더 늘어났죠. 그만큼 옛날 버전 대비 최신 버전은 더 많은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좀 더 깐깐하게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003과 2016의 차이점은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9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관리 베이스입니다. 이것은 개념 정의에도 나와 있는데요. 2016 버전 처음에 나온 게 개념에서 위험에 대한 내용들 나왔습니다. 옛날 버전에는 이 위험에 대한 내용을 제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6 버전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 공급자 평가 및 검증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버전에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했다면 지금은 제품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밸리데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엑셀 같은 경우도 하셔야 되는데요. 단순 엑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그 엑셀을 가지고 계산 서식을 이용해서 뭔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엑셀에 대해서 계산 서식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밸리데이션은 유효성 검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추후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의미를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서면 품질 합의서입니다. 이 내용이 2003에서는 없었는데 2016에는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국내 GMP 제조 회사들이 많이들 이것을 놓치거나 또 힘들어 하시고 이것이 없어가지고 보완을 맞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서면 품질 합의서는 공급자가 사전에 서면 통지 없이 제공하는 제품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서명 합의서입니다. 단지 서면 품질 합의서라 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협약서나 공문, 기타 문서, 발주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합의서를 받아서 나의 제품이 공급자가 항상 공급되는 물품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용성 평가입니다. 사용성 평가는 ISO 13482-2016에도 새로 나왔고요. 제 다음 슬라이드도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성, 사용자에 대한 평가하는 겁니다. 사용성 평가와 시험하는 평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용성 평가가 없을 경우는 보안이기 때문에 사용성 평가 보고서를 IEC 62366 규격에 맞춰가지고 꼭 수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포장 밸리데이션입니다. 멸군과 더불어 포장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 시각처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기 때문에 포장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UDI, 고유기기 식별 표시입니다. 제품의 생산, 보관, 설치 및 서비스 전 과정에 식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 바코드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불만 처리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불만 처리에 대한 절차, 문서화가 있어야 되고요. 기존 피드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는 제품의 측정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의료기기를 측정을 했다면 내가 5cm다라고 측정했다 그러면 5cm라고 이렇게 기록물을 남겼을 겁니다. 지금은 내가 기록물을 5cm를 남겨고 그 옆에 어떤 장비를 써서 내가 이거를 측정했는지 그렇게 장비에 대한 시험 장비가 식별되도록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을 경우는 보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점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한 경우 내가 나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재작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재작업이 내가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절차서 및 기록을 유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GMP는 제조소, 시험소, 보관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 점검 내용은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각 슬라이드마다 하나 정도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관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제가 주로 많이들 보고 있냐면 하나하나 다 있지만은 특수 보관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체외 진단 시약이라든가 만약에 내 제품이 냉장 보관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내 인허가와 같게 보관 조건이 냉동이면 냉동 보관, 냉장이면 냉장 보관에 맞춰서 가능한지 저희가 현장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온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인허가를 받을 때 실온 보관, 상온 보관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허가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나는 상온이야. 그래서 상온 보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한약전에 실온 보관이라고 하면 실온에 대한 정의는 1도에서 30도고요. 상온에 대한 정의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래서 실온 보관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 보관의 경우는 1도에서 30도를 확인을 해주고 그 온도의 보관이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료기기에서도 좀 하고는 있는데 많이들 안 하고 계셔서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나온 게 리텐션 샘플이라는 내용입니다. 리텐션 샘플, 해석되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샘플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경우 추적을 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제품의 일정 라트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발생될 경우 역추적을 해서 그 제품을 내가 테스트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텐션 샘플에 대해서는 해외 유명한 그룹에 대한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의료기기 내에서도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리텐션 샘플을 좀 더 저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조소에 대한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동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클린룸을 갖고 있으면 클린룸에 대한 동선이 있습니다. 물적 동선과 인적 동선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인적 동선과 물건이 다니는 물적 동선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구분해 가지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적 동선과 물적 동선을 동시에 할 경우는 오염이 생길 확률이 크고요. 가장 많은 오염이 물건에 대한 오염보다는 사람에 대한 오염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먼지들을 묻히고 클린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염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기 때문에 인적 동선과 물적 동선을 좀 구분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제조소에서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것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다면 클린룸 밸리데이션, 포장을 하고 있으면 포장 밸리데이션, 그리고 내가 멸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멸균 밸리데이션,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소에서는요, 검교정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검교정 주기가 지날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검교정은 항상 꼭 확인하셔서 그 주기 이내에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검교정 주기가 이제 기표원에서 나온 문서들이 있는데 대부분 1년을 대부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질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장비에 따라서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1년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고시가 2020년 7월에 전면 바뀌어가지고 사용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등급은 2021년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3등급은 작년 7월 그리고 2등급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1등급은 올해 7월부터 하는데 의료기기 GMP는 1등급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1등급은 여기서 논하지는 않을 거고요. 2등급부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적합성 평가가 의무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ISO 13485 7.3.4망 설계, 개발 및 입력에 이 유저빌리티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IEC 62366에 대한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사용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용적합성 평가, 말 그대로 사용자가에 대해서 내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흔히들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사용자가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정상 사용, 일부러 내가 정상 사용이 아닌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료기기 6236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정상 사용 안에 사용 오류를 내가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사용상 평가입니다. 일부러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IEC 62366에는 ISO 14971 위험 관리와 연동을 해가지고 해라라고 되어 있고, 이 사용 적합성은 사용 오류를 저하를 해가지고 위험을 평가해서 완화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는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 이러한 세 가지 용어를 확인을 해서 이 믹스를 한 게 사용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적합성 같은 건 사용 오류를 낮추기 위한 거지 편리성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가장 사용 적합성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을 더 추구를 합니다. 그렇다고 편의성은 전혀 추구하지 않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편의성도 추구하지만은 의료기기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에 관련된 오류를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오류를 최소화시켜서 제품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사용 적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IEC 62366에 대한 규격도 굉장히 양이 많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사용 적합성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양도 엄청나게 많아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대한 내용은 보고서에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형성평가는 의료기기의 사용상에 예상치 못한 사용 오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어떤 것을 확인하냐면 형성평가에 진행되는 시험 참가자가 몇 명 이상인지를 해야지 그게 신뢰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인원수가 최소 5명에서 8명에 대해서 형성평가를 진행했는지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총괄평가, 위험 통제가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을 총괄평가를 하고요. 여기 대한 사용 그룹은 최소 그룹당 15명 이상의 시험 참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GMP 심사 때 형성평가랑 총괄평가를 확인하는데, 실제적으로 형성평가는 하지도 않고 총괄평가를 한 명만 해가지고 내가 사용 적합성을 했다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허가시험과 사용적합성 시험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다릅니다. 의료기기 허가시험은 의료기기의 제품의 성능, 특성,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고요. 사용적합성 시험은 사용자의 오류를 저하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험 항목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적합성 프로세스는 식약처에 대해서 식약처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적합성의 심사 방안은 2022년 1월부터는 2등급에 대해서 전면 수행이 됐고요. 그렇다면 궁금해하신 분들이 나의 의료기기는 옛날부터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꼭 이거를 사용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기존부터 계속 사용했던 제품들이라면 사용적합성 보고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예전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편리성이 입증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만 기존 제품에 대해서 변경심사, 제품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거나 그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적합성 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은 안 하셔도 되지만은 새로운 제품이라던가 뭔가 변경한 게 있다라고 하면 하셔야 되고요. 기존 제품일지라도 사용 적합성 보고서는 없어도 되지만은 절차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규격서, 그 다음에 관련 내용들은 구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제품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제품을 내가 뭔가 만들 경우는 절차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서는 반드시 구비는 하셔야 됩니다. 수입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적합성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사용 적합성 평가를 수행을 하는데 꼭 반드시 외부 기관에서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외부 기관에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IEC 62366 규격에 맞춰서 꼭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가능한 외부 기관이 어디 있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현재 코라스로 등록된 기관은 3군데입니다. 계명대학교, 서울대학교, 구로병원 이렇게 3군데가 되어 있고요. 물론 코라스는 아니지만은 뭐 대구 테크노파크라든가 뭐 삼성의료원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에서도 수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할 때 꼭 5명에서 8명, 또 총괄평가는 15명 이상의 시험자 수를 꼭 맞춰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이 규격 내에서 이 인원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 인원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5명에서 8명 그리고 15명 이상의 시험자가 등록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고 신뢰성이 있다 판단을 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성 평가의 시험 항목은 어떻게 정하냐면 IC 62366-2에 보시면 Annex 2라는 게 있습니다. Annex 2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사용 적합성 방법 적용에 대한 권장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약처에서 발간된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적합성 규격은 어디서 가능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식약처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이 나라 인증 표준을 쳐보시면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서 번호만 치시면 무료로 뷰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요 보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MP는 보통 4항에서 8항까지 심사를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항,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많이 보안이 나온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2003과 2016의 차이점을 제가 9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요약드렸는데 그중에 제가 소프트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유효성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만약에 ERP를 쓴다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UDI 같은 경우 있다라고 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꼭 해주시고 그 내용을 저희가 GMP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건강정보 관리를 위한 절차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 개인건강정보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제품이 만약에 이상 사례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개인 고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건강 정보 관리에 대한 절차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기기 파일을 제출할 때 있는데 의료기기 파일이 제품 표준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유사하지 똑같은 건 아니고요. 몇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보관, 취급, 유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료기기 파일을 내가 따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포함해서 갖고 있으시면 되는데 문서가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서를 의료기기 파일로 관리해도 무방은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 취급, 유통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품 표준서에 담아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놓쳐가지고 보완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5항 경영검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품질 목표를 목표와 그 품질 방침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헷갈리세요. 품질 목표는 측정 가능한 거고 정량적이라면 품질 방침은 정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질 목표가 없어가지고 보완에 맞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ISO 13485 2016 되면서 기존에는 경영 검토가 8가지라면
2016 버전 되면서 12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6에 맞춰서 추가 4가지 사항을 경영 검토를 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6항 자원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관리 기반 접근법을 사용해 가지고 교육을 잘 하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과연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위험관리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는 품질 책임자는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줘야 됩니다. 제조소마다 품질 책임자는 항상 보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품질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 책임자는 교육을 1년에 뭐 몇 번 이상 받겠다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외부 교육을 하겠다라든가 교육 주기를 짧고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위험 기반에 따라 가지고 교육 주기라든가 외부 교육을 좀 더 한다던가 그 내용을 담으시면 되고요. 교육을 다녀와서는 반드시 효과성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규격 내에 있기 때문에 효과성 검토가 없을 경우도 보완 사항으로 나갈 수 있으니 그 점 유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장 점검 중에 이물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방충방서에 대해서 미흡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클린룸이 있는 경우는 클린룸 규격인 ISO 14644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2020년도부터 이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 예정이고요. 그래서 식약처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방충방서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저희가 보다 보면 제조 및 측정 장비에 대한 관리 부여가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는 인허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조 및 측정 장비에 대해서 관리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고 이력 카드 그리고 점검표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그 관리 번호가 부착이 돼 가지고 꼭 식별이 되도록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7항 제품 실현에 대한 내용이고요. 7항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보완이 많이 나오고 제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품 표준서에 표시기재 사항이 UDI하고 반영이 안 된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적합성 확인 이 내용이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용적합성이 가장 많이 또 보완 사례인데요. 사용적합성 보고서가 없을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으로 나갈 수 있으니 그 점은 꼭 새롭게 의료기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변경을 하거나 추가를 하실 경우는 이 점 꼭 참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업체 서면분질 합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가 꼭 필요한가?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나는 모니터, 컴퓨터밖에 없는데 그 모니터 컴퓨터는 삼성이나 LG 뭐 이런 대기업에서 사오는데 내가 어떻게 서면분질 합의서를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절차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기성품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라는 표현을 해주시고 하시면 그것은 인정을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 점 참고를 바라고요. 절차서 내용 없이 그냥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내용을 꼭 포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 장비에 대한 검교정이 없는 경우는 부적합 사항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검교정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부적합이 받으면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품목의 제품 표준서하고 인허가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MP 심사를 받을 때 인허가증하고 제품 표준서가 맞는지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원재료가 변경됐다. 그때는 인허가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멸균의 경우는 나는 내가 멸균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멸균을 하기 때문에 난 밸리데이션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용자 멸균일지라도 밸리데이션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 분석 개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런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예방 조치는 시정 조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바로 수정을 하는 거고요. 예방 조치,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음에 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부적 하품에 대한 격리 장소가 따로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성적 시에 사용된 측정 장비가 식별되도록 꼭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게 교정이 안 돼 있거나 식별이 안 돼 있을 경우는 보완이나 부적합 사항까지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많이들 저한테 GMP, 당신은 GMP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단어 좀 요약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GMP를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9년 정도, 9년, 10년 정도 제가 GMP를 했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GMP를 할 때는 관련된 규격을 그냥 무조건 외우느라고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GMP는 규격에 의해 의거해서 합리적인 사고가 저는 GMP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슬라이드에서 이 주사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주사위가 6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 주사위는 변함이 없고 이거는 고정된 겁니다. 절대적인 주사위인 거죠. 다양한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앞면에 본다고 2와 3과 6이 보이지만은 GMP를 할 때는 다양한 시각, 뒤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는 4가 볼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봐서 1, 2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를 하면서 규격에 의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저는 GMP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면서 제 강의는 오늘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허수길 수석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에 질의해 주실 내용을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5128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임상 GMP를 득하기 위해 제품 표준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 성능에 대해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이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임상 GMP를 받는 단계에서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질문드립니다.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많이 임상 GMP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질문 내용이 약간의 GMP와 인허가하고 약간 맞물려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능에 대한 거는 GMP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은 저희는 성능 평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은 인허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MP에서는 다만 제조소에서 만들어진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품 표준서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있고요. ISO 13485가 아까 제가 4항부터 8항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상 GMP는 다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4항부터 8항까지 다 하면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임상 GMP는 한시적 임상 환자에 대해서만 쓰기 때문에 거기서는 7항 일부 제품 실현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 7항 일부만 보고 있고요. 8항도 일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GMP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 7항과 8항 일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2899번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용 적합성 시점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그리고 탐색 임상, 확증 임상과 같이 실시해도 되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임상하고 이제 사용성 평가하고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임상 GMP와 연동돼서 말씀드리면 임상과 같이 해도 무방은 합니다. 다만 임상과
하면서 뭔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임상 GMP 하고 나중에 실제 임상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또 반드시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는 제품이 출시되기 임상 GMP가 아니라 임상을 환자에게 쓸 때 그리고 완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동일하다 그러면 변동은 없어도 되지만은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제품 출시 전에는 반드시 또 해가지고 사용자 완제품들이 사용자가 적합하고 그리고 위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질문은 2899번님이 해주셨는데요. 혁신 의료 기기 지원법에 의해서 네,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에 의해서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임상 시험을 위한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GMP와 의료기기 GMP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GMP,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소프트웨어도 그냥 일반 의료기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임상에 대한 절차는 일반 의료기기하고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다만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혁신 의료기기는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서 증을 하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증을 그 시약처에부터 확인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강연 중간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변경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주요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이너한 기능들이 변경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버전에 관계없이 변경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 거겠죠? 네. 아까 제가 그 제품하고 GMP하고 이게 조금 별개로 놔둬서 말씀드리는데 GMP에 대해서는 변경 심사, GMP는 제조소이기 때문에 GMP에 대해서는 변경 심사 받을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되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제품하고 GMP가 있으면 이것을 조금 전에도 질문도 많이 하신 게 요거랑은 많이 믹스를 하면서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과 GMP를 조금 별개로 하고 하시되 다만 제품이 바뀌면 GMP도 같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같이 변동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5128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로 개발하게 되는데 제조 장비와 품질 관리 장비는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지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요즘도 많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컴퓨터하고 모니터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웹하드를 갖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관련된 전송 서비스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반드시 관리해야 되고요. 다만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같은 경우도 관리를 아까 제가 관리번호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의료기기에 대해서 제조 생산만 하는 거지 그것을 제가 웹서칭을 하라든가 혹여나 게임을 한다든가 다른 업무를 하라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붙이고 그 관련 번호에 붙인 장비에 대해서는 제품 생산과 시험만 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MP 인허가 절차와 그다음에 사용 적합성 평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중소기업이 이렇게 인허가를 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걸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뭐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게 있다면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같은 기관, 그러니까 GMP 심사 기관에서는 아쉽게도 컨설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팅과 이런 상담, 안내, 이건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 기관으로 오셔가지고 아니면 전화나 문의를 주신다면 안내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컨설팅과 상담과 안내의 차이점은 제가
직접적으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서를 만들어 드리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여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기관으로 오셔가지고 문의를 주시거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플로우라든가 저의 의견이라든가 그거는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강연 해주신 허수길 숙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22 제1회 HCI 융복학 기술 트렌드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2회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메타버스의 핵심, NFT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6월 29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